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탄수화물은 권장량이 한 65%, 참고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요. 지방은 한 20%, 그리고 단백질은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자,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거는 눈도장 좀 찍을까요? 자, 단백질은 생체 조직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태아의 골격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골격에 살을 붙여야 되겠지. 그 살을 붙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체 조직을 이루는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 단백질은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단백질,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C 하는 게 들어갔었죠. 상처 치유 촉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긴다? 과시옥합병 생긴다는 거. 그죠? 과시옥합병. 이거는 발육이 멈추고 빈혈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하는 단백질 결핍 시 나타나는 병. 과시옥합병 하는 거 그거 있고, 그리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겠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포도당은 쪼개졌을 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쪼개졌을 때 포도당이었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됐다면, 단백질은 마지막 쪼개진 형태가 이름이 뭐예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두세요, 여러분.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분해라는 말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런데 3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3번은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 대사산물이라는 건 찌꺼기. 그럼 그 찌꺼기는 이름이 뭡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암모니아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종 분해 가장 마지막 형태는 아미노산, 그리고 찌꺼기는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 자, 이거를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장기가 어디예요? 간이 하겠죠. 자, 그러면 4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단백질 소화에 관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펩신이라는 거 있죠.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단백질하고 관련되는 게 뭐예요? 트립신이라는 거 있죠.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에렙신 이런 거 있어요. 장애인 말락 할 때 에렙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렙신은 그냥 참고로만 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나오는 펩신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 이런 거는 기억을 꼭 하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백질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 이렇게 있다고 하면,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었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눴어요. 자, 요거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좀 알면 도움돼. 필수 아미노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로? 음식으로. 그래서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야. 음식이 필수적이다. 필수 아미노산. 음식이 꼭 필수적이지 않다 하면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그냥 하나 눈도장으로 알아두자.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게 요렇게 요 종류가 있다. 9가지를 적어놨어요. 이류람의 페트트 발희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은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나 더 궁금합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하는 거는 이소루신이에요. 이소루신. 그 다음에 류신 이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신 하는 거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메티오닌이라는 거 요거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류람에 해서 페 나왔죠. 이거 여러분 들어봤다. 페닐
페닐알라닌.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천성 대사장애 할 때 어떤 말 들어봤어요? 페닐알라닌 혈증, 고페닐알라닌 혈증 이런 거 있었죠. 페닐케톤요증 이런 거 있었죠. 페닐 들어갔댔지. 이게 바로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 대사가 몸에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선천성 대사장애잖아요. 그때 들어봤어요. 그래서 페닐알라닌 하는 거 이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트립토판 페트트 할 때 트립토판, 또 트레오닌, 그 다음에 발린, 그 다음에 히스티딘.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앞대가리만 적어놨어. 이류람에 페트트 발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참고로만 한번 보시고요. 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도저히 나는 과부합니다 하시면 버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자,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때 비타민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사작용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주로 촉진이라는 말을 쓰죠. 성장 촉진, 대사 촉진이라는 말은 옆에서 뭔가 서포트 시키는 거를 촉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효소의 작용을 서포트한다. 그래서 조효소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체크 풀 때 다루었던 거 기억납니까? 효소의 효과를 도와준다. 효소 작용을 업시킨다. 조효소 역할 봐주시고, 자, 그 다음 거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겁니까? 질병 치유나 특히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것 중에서 비타민의 이름은 뭐죠? 비타민 C죠. 비타민 C. 그러면 비타민 말고 단백질도 아까 있었지.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했었잖아요. 비타민 C와 단백질 기억하고, 그리고 이 비타민에는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용성 그리고 수용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지용이니까 어디에 녹는다? 기름에 녹는 거를 지용성 비타민이라 그래.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A, D, E, K 네 가지예요. 알아두세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네 가지가 있어요. A, D, E, K 되셨습니까? 그럼 이 지용성 비타민은 좀 특징을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옆에다 적어본다면 쪼매나게, 자, 인체 내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어떤 비타민 D 주사는 3개월 유효한 게 있고 어떤 비타민 D는 이번에 맞으면 6개월 뒤에 맞으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매일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체내에 저장돼서 어느 기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돼요.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저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고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거라면 지용성은 저장이 된다는 거.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요, 혼자서는 제대로 못 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운반되겠습니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운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이 있다 없다? 독성이 있어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은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혈액 안에서 자유롭게 운반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지용성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금방 A, D, E, K 네 가지가 있댔는데 그 네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거를 많이 두루두루 물어봤어요? 부족했을 때. 결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비타민 A 있죠.
비타민 A. 자, 비타민 A는 여러분 눈하고 관련 있다. 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하고 관련 있냐면요. 상피세포라고 했는데 상피세포는 우리가 피부의 표면 부분을 말하면 돼. 겉표면. 그럼 겉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같은 걸로 인해서 막 짰어. 그래서 피부의 표면 쪽에 상처가 막 생겼어. 그래서 여드름 클리닉 같은 거 치료하러 가면은 비타민 A를 줍니다. 그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비타민 A는 상피세포를 보호한다. 그리고 또 어디에도 관련 있다? 눈하고 관련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가 생긴다? 야맹증이 생기겠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거는 이거는 기능이야. 부족해서 상피세포 보호가 아니고 부족했을 때는 뭐가 생긴다? 야맹증이 생긴다. 하는 일은 눈에도 좋고 상피세포도 보호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비타민 A, 야맹증 기억할 것.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 이번에는 비타민 D. 자, 비타민 D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햇빛 중에서 어떤 거? 자외선. 그리고 또 비타민 D 하면은 뼈 떠올라야 되죠. 뼈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전해질 중에서 칼슘, 인 떠올라야 되죠. 칼슘, 인 이런 거 떠오르고 뼈 이런 말 떠올라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자 적으셔야 되겠죠. 어떤 질환이 됩니까?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생긴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타민 E. 자, E가 부족했을 때는 불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의 기능 중에서 생식 능력에도 비타민이 영향을 주거든요. 생식 능력. 그러니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비타민 K. 자, 비타민 K는 응고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응고작용을 하는 게 부족하니까 결론 적으셔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출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되셨습니까? A, D, E, K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다. 그리고 체내에 저장 안 된다. 그리고 독성이 있다 없다. 독성이 없다. 그리고 혈액 안에서 자유롭게 운반된다 하면은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종류를 막 외울 건 없어. 아까 A, D, E, K 빼고 그냥 나머지는 다 수용성으로 집어넣으세요. 되셨습니까? 그럼 수용성 비타민 또한 이게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 하는 거 그래도 이거는 버리기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한다면 자, 그 중에서 비타민 중에서요 니아신이라는 비타민이 있었죠. 니아신. 자, 이거는 비타민 B 3번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부족해 니아신, 니코틴산이라고 했죠. 이게 부족하면은요 설사, 치매 그리고 피부염 이런 3대 증상을 보이는 질환의 이름이 뭡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펠라그라병이라고 하죠. 펠라그라병. 비타민 B 3번 니코틴산 또는 니아신 부족하면 펠라그라. 그 다음에 비타민 B 6번 아까 그 6번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리독신이라고 했죠. 자, 얘는 부족하면은 어떤 게 생겨요? 빈혈 생긴댔죠.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왜 언급을 했냐면 결핵약 중에서 이소니아지드 이거 먹을 때 복용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소니아지드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 피리독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엽산이라는 거 있죠. 자, 엽산은 비타민 B 9번을 말합니다. 비타민 B 9번. 그럼 이 엽산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부한테는 빈혈, 그리고 태아한테는 어떤 거?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면은 엽산, 비타민 B 9번. 되셨죠? 태아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비타민 B 12번. 비타민 B 12번은 코발라민이라고도 합니다. 코발라민. 자,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하면 생기는 빈혈 적어두셔야 되겠죠. 어떤 거 생겨? 악성빈혈이라고 적어두세요. 악성빈혈. 그죠? 어떤 환자들한테 생길 수 있다? 위암 환자들한테 악성빈혈이 생길 수가 있죠. 위를 잘라냈을 때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게 위암인데 그 위암 때문에 악성빈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다른 이름으로 잘 물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비타민 B, C는 아스코르빈산.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 6번은 뭐라고 했어요? 피리독신. 그 다음에 1번에 B, 3번은 뭐예요? 니아신 또는 니코틴산.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9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라고 한다? 엽산. 그리고 12번은 코발라민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비타민 B, C는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고 하는 거 뭐죠? 괴혈병.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적어두시고 괴혈병이 생기겠죠. 그리고 비타민 C는요, 우리가 뭐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겠다? 철분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겠다. 그죠? 철분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처 회복이 촉진되더라 할 때도 비타민 C라고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기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는 무기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무기질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칼슘이나 철이나 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칼슘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1번에 칼슘이라고 적어두세요. 칼슘. 자, 칼슘은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뼈. 그죠? 칼슘 하면 뼈잖아. 뼈와 치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칼슘 하면은 혈액응고라고 했죠.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그럼 요 옆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거 다 적어봐. 어저께 우리 했던 거.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거.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 나왔던 뭐예요? 칼슘. 그리고 칼슘 친구 있지 않나? 칼슘 친구. 칼슘하고도 친구고 칼륨하고도 친구인 인. 그리고 또 칼슘 아니 또 혈액응고하고 관련 있는 거 뭐 있어요? 혈소판. 그죠? 혈소판. 그 다음에 또 응고하고 관련 있는 거 뭐예요? 프로트롬빈. 그죠? 프로트롬빈. 그리고 또 피브리노겐. 제가 안 적어도 되겠죠? 프로트롬빈, 피브리노겐 이런 거가 전부 다 응고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칼슘은 뼈, 그 다음에 치아, 그리고 응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꼭 필요한 영양소에 뭐가 들어갔어요? 칼슘 들어갔죠. 왜? 태아에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골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뼈 하면은 칼슘이고 또 뼈 하면은 뭐가 또 올라야 돼? 비타민 D. 그죠? 그래서 칼슘이 흡수될 때 비타민 D 하고 같이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D 부족하면 구루병, 뼈하고 관련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적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철입니다. 철분요. 자, 이거는 보기에서 이렇게 묻겠죠. 자, 무기질 중에서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다.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이것을 복용할 때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참 좋겠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철분이 되겠죠. 철이죠, 철. 그래서 철은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거야. 즉,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철분. 그죠? 그럼 이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만드는 주 성분이에요. 그게 뭐죠? 요오드 적으셔야 되겠죠.
요오드. 그래서 요오드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올라야 돼. 갑상선 호르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티록신이죠. 그래서 티록신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무기질 중에서 요오드. 요오드가 많은 음식이 뭐예요?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게 많죠. 그리고 이 티록신을 만드는 성분이니까 기초대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 기초대사량을 조절하는 게 요오드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핍이 되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 애기들한테, 태아한테 생기는 크레아틴 부족했을 때, 또는요 성인에게 만약에 생긴다면 점액수종 또는 다른 말로 점액부종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아나 어린애들한테 생길 때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요오드가 부족해서 티록신이 제대로 안 만들어질 때는 크레틴증, 어른에게서 생겼을 때는 점액수종 또는 점액부종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전해질은요 치아를 보호해. 근데 과잉이면 반상치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전해질이죠? 불소가 되겠죠? 적어두셔야 되겠죠? 불소.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해질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도 좀 많은데 그냥 이 5가지, 4가지를 대표적으로 적었습니다. 칼슘, 철, 그리고 요오드, 그리고 불소. 되셨죠?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환자들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영양 상태를 알아볼 때 어떤 거를 부터 봅니까 하면은 체중을 구해보는 거죠. 체중을. 그래서 체중이 표준 체중을 보면 표준 체중보다 적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보면은 영양 상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표준 체중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하면 표준 체중이 나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160이야. 그러면 100을 빼면 60이지. 그럼 60 곱하기 0.9 하니까 54kg가 표준 체중인 거죠. 되셨습니까? 근데 54kg가 원래 표준인데 나는 64kg가 나가.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비만인지를 또 구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비만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영양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만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체중을 밑에 넣어. 표준 체중이 분모에 들어가. 그래서 표준 체중은 54kg인데 지금 현재 몸무게는 64kg다. 현재 몸무게. 해서 어떡하겠다?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만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정상은요. 표준 체중하고 현재 체중이 똑같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똑같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100이 될 거야. 곱하기 100 했을 때. 그러면 100이 제일 좋지만 사람 몸이 어떻게 딱 그래? 어떻게 딱 100 되겠어요? 그래서 10 정도 적어도 되고 10 정도 많아도 돼요. 그래서 정상은요. 90에서 110 정도가 정상이에요. 비만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지방이 안에 얼마나 있나 알아보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인데 이때 신장은 160cm로 하는 게 아니라 1.6m 이런 식으로 미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곱분의 체중인데 헷갈리면 하지 마. 그러면 하나만 그냥 기억한다면 체질량 지수는 얼마 이상이면 비만이다? 25 이상이면 비만이에요. 그리고 23 정도가 되면요. 체중이 좀 오버돼 있어. 과체중. 결론만 얘기하면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다 하면은 과체중. 25가 넘는다 그럼 뭐라고요? 비만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아마 문제집에서 나왔죠.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살을 여기 찝었죠.
피부를 찝었지. 꼭 빨래집게처럼 생긴 걸로 찝었죠. 찝었을 때 어느 정도 이 피하 지방이 두께가 되느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피하 지방이 많으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은 거지. 또는 피하 지방이 하나도 없으면 영양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피하 지방을 측정해 봐도요, 알 수가 있어. 영양 상태를. 그럼 이때 측정할 때 그냥 맨살을 손으로 찝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한다? 이렇게 빨래 집게처럼 생긴 집게로 찝을 거야. 이 집게 이름이 피부 두겹 집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이름으로 캘리퍼라고 합니다. 찝는 기구가. 그걸로 찝어보는 거예요. 이때 어디를 찝어봅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볼따구를 찝어보겠어? 또 배 내라고 해서 배를 찝어보겠어? 그럼 어디가 가장 편하다? 팔 윗부분 있죠? 팔의 윗부분. 그래서 상완 삼두근이라는 데 있죠. 여기가 상완, 팔의 윗부분에 삼두근, 우리가 근육 있는 부분 있죠? 윗부분에. 그 부분에서 피부 찝어보는 기계를 이용해서 찝겠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서는 환자 영양을 알아볼 때는 비만도 구해볼 수 있어. 그럼 비만도 구할 때는 표준 체중이 얼만데 나는 얼만지 보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도 볼 건데, 체질량 지수는 25가 넘으면 비만이더라. 그 다음 이번에는 지방을 좀 재보겠다. 피하 지방을 측정해 볼 건데 어디서 재냐라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피하 지방을 측정할 때 어디서 재냐 했을 때 어디서 한다? 팔의 삼두근이라는 근육 부분, 윗팔 부분에서 잰다라는 겁니다. 찝는 기계를 가지고. 되셨습니까?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에서는요.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환별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식사입니다. 식사. 중요하죠. 영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 자, 식사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먹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앞부분에 조금하게 칸을 좀 비워놨어요. 그래서 저단백인지 고단백인지 고탄수인지 저탄수인지 이런 거 적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1번에 심장이 안 좋거나 사구체가 안 좋아요. 신부전이나 사구체 신염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단백. 자, 저단백, 단백질을 적게 준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부으니까 부종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염분 적게 줄게요. 저염. 단백질을 적게 주는 이유는 신장이 단백질 이 부분에 배설작용해서 관여를 잘 못해. 그래서 단백질을 적게 주고, 그리고 염분도 적게 주고 부으니까, 그리고 또 물을 적게 줘야 되죠. 부종이 생기니까. 수분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제한합니까? 수분이 안 나가지. 부종이 생겨서 수분이 안 나가지. 누구도 안 나가? 칼륨도 안 나가고 칼륨 친구 인도 안 나가. 그러면 내 몸에 부종이 생기면 칼륨과 인의 수치가 높겠죠. 피 속에. 그러면 칼륨과 인이 높으니까 칼륨과 인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되겠죠. 적게. 그래서 칼륨도 제한하고 인도 제한하고. 되셨습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에 보면 간질환입니다. 간질환. 자,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자 했습니까? 키워드가 고단백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저지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몸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열량 많이 줘야 돼. 고탄수라고 했었어요. 비타민은 많이 줘도 되고요. 그래서 간질환일 때는 제일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고단백, 그리고 저지방 2개 찾아내.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고탄수화물 찾아내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간성혼수를 예방하고 싶어요. 간성혼수는 어떤 수치가 높아서 생긴 거예요?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서 생긴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운시켜야 되겠지. 그럼 암모니아는 무엇의 찌꺼기지? 단백질 찌꺼기죠. 이 단백질 찌꺼기가 몸 안에 많이 쌓여 있는데 또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 암모니아는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준다? 적게 줘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간성 혼수를 막고자 한다 이래 말할 때는 저단백. 2번에 보시면 간이 안 좋다, 간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고단백 구별하실 것. 자, 그래서 간성 혼수를 예방한다 말했을 때는 단백질을 적게 주는 거 저단백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한방에서도 여러분 혈압이 있을 때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짠 것을 피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방에서도 저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기 적게 먹을 거예요. 혈관 막히고 기름 끼니까 저지방. 그리고 칼로리도 좀 제한할게요. 살찌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칼륨은요,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륨은 제한하지 않아요. 칼륨은 조금 더 줘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게 됩니까? 저염, 저지방 하는 거. 저염, 저지방, 고칼륨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장이 안 좋을 때도 혈압도 심장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염, 그 다음에 저지방, 그리고 고칼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당뇨병이라고 있어요. 당뇨병. 자,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정확합니까?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식이요법이. 그럼 이때 식이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하면은 열량을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열량 적게 줄게요. 저열량입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열량은 칼로리는 어떻게 준다? 적게 먹어. 살찌니까. 그 다음에 섬유질은 어떻게 줄까요? 섬유질은 좀 높여줘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씹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또 그래서 잡곡 같은 거 좋죠. 당뇨병일 때. 그 다음에 단당류는 여러분 혈당을 빨리 올려. 그래서 단당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줄이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줄이고. 그죠? 그래서 당뇨병은 단당류도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비만입니다. 자, 비만일 때는 칼로리 제한해야 되겠죠. 칼로리. 그럼 칼로리를 내는, 열량을 내는 대표적인 게 뭐가 들어가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비만일 때는 적으셔요. 저탄수. 그리고 적으셔요. 저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질환입니다. 위가 안 좋아. 자, 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줍니까? 단백질은 많이 줘요. 단백질은 상관없으니까 제한하지 말고 많이 줘요.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름기 먹으면 위장이 안 좋을 때 더 안 좋지. 그래서 지방은 적게 먹어요. 그 다음에 섬유질은 어떻게 할까요? 적게 먹어요. 섬유질은. 왜? 많이 먹으면 왜 안 돼? 오히려 또 변비를 막기 위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었는데 위장이 안 좋을 때는요, 변이 너무 묽게 보면서 설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어. 위장 질환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저섬유소가 좋아요.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우유 이런 것도 울렁거려요. 이런 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위절제술이라고 했어요. 위절제술. 자, 위를 잘라냈을 때 생기는 신드롬이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급속 이동 증후군.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럼 그때 식사는 어떤 식사를 했습니까?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사와 동시에 물을 준다든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다 그랬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배가 빨리 꺼진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배가 빨리 꺼지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득해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줘야 돼. 그럼 배가 아내가 그득하게 느끼는 게 어떤 음식이에요? 지방이지.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할까요?
고지방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이라는 거 있죠. 자, 통풍이라는 건 여러분 퓨린이라는 이게 쌓였을 때 통풍이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퓨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돼. 저퓨린 식사를 해야 돼요. 앞에 저라는 말 적어두세요. 저. 그러면 주로 저퓨린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다면 곡류나 유제품이나 야채 이런 게 돼요. 그리고 또 통풍에는 지방도 좋지 않아. 그래서 저퓨린 그리고 또 하나 저지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핵 나왔죠. 자, 결핵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전부 다 어떤 거야? 고고 다 들어갈 거야. 고탄수, 고단백, 고지방, 고비타민 되셨습니까? 전부 다 고고고 들어가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이라고 적으시고요. 하나만 더. 동그라미 12번 하시고요. 자, 12번에 이거는요. 담석증 환자. 자, 담석증 환자들한테는 어떤 걸 좀 제한해야 되는데 제가 제한해야 될 것만 물었어요. 어떤 거 제한할까요? 담석증은 어디에 돌이 생긴 거예요? 담낭. 담낭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담즙. 담즙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담석증 환자는요. 저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지방을 적게 먹어야 돼. 적게. 간이 안 좋았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을 적게 먹었죠. 그죠? 간이 안 좋았을 때도 지방은 적게 먹었고 담낭이 안 좋아도 지방은 적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과 담낭은 오장육부의 무슨 관계다? 표리 관계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담석증이 있다면 간이 안 좋을 거니까 지방은 적게 먹어요. 되시겠습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